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바이든 시대 과연 아직까지 확정은 안 됐습니다만 지금 뭐 미국의 대통령이 어떻게 되느냐에 따라서 우리나라의 안보 문제, 특히 비핵화 문제는 굉장히 중요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그 부분의 전문가이신 국민대 박희락 교수님을 모셨습니다. 교수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예. 이렇게 뭐 이슈 있을 때마다 나와주셔서 너무나 감사합니다. 예. 교수님 먼저 여쭤보고 싶은 게 문재인 대통령이 바이든 대통령하고 대통령 당선자 아직까지는 확정이 아니지만 하여튼 미국에서는 뭐 미국에서 당선자라고 예, 당선자로 얘기하니까 통화를 했고 통화를 해서 비핵화에 대해서 어떤 뭐 관점을 같이 가진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사실 저희가 이때까지 비핵화 과정 그 트럼프 대통령하고 비핵화 하는 걸 보면은 문재인 대통령이 생각하는 비핵화 바이든 대통령이 생각하는 비핵화 같을까 이런 의문이거든요. 왜냐하면 문재인 대통령이 생각하는 비핵화가 우리 한국민들한테는 사실은 동의하는 사람도 있지만 동의 안 하는 사람들이 거의 더 많은 숫자가 우리 한국민들은 기본적으로 한국민의 이익이 되는 군사적 안보에서 어떤 이익이 되는 그런 관점에서 비핵화인데 사실은 문재인 대통령이 하는 비핵화는 어떻게 보면은 김정은이가 생각하는 비핵화하고 거의 같은 방향이 아니었었나 이런 생각인데 그 부분이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한번 먼저 말씀을 여쭤보겠습니다. 네, 사실은 뭐 우리 정부가 어떤 비핵화를 추구하고 있는지 아마 누구도 모르죠. 예. 말한 적이 없으니까. 예. 근데 어쨌든 이제 비핵화의 원뜻은 예. 그 핵무기를 없애는 거거든요. 예. 근데 이제 뭐 지금 이제 뭐 2018년 초부터만 계산을 해도 예. 한 이제 뭐 2년 이상을 계속 뭐 비핵화는 말을 떠들었는데 핵무기는 오히려 더 증강되고 있죠. 예. 이제 뭐 지난 이제 10월 10일 날 이제 화성 16형도 이제 뭐 선보이고 그 다음에 이제 북극성 4형 그래서 SLBM 잠수함 발사 미사일 선보였고 그 당시에 이제 그 랜드 연구소에 있는 베넷 박사는 북한이 핵무기를 한 50개 내지 100개 정도 이렇게 갖고 있다 이렇게 말했거든요. 예, 예. 그러니까 그 시간 동안 핵무기를 증강한 겁니다. 예. 그렇다면 이제 사실은 그 동안에 일어난 사건을 유출해 보면 문재인 대통령이 생각하는 비핵화는 북한의 핵무기 증강 시간을 벌어주는 거, 비핵화라는 말로 계속 시간 끄는 거 이렇게 볼 수밖에 없어요. 근데 사실 이제 뭐 바이든이 생각하는 비핵화는 우리가 상식적으로 생각하듯이 북한이 핵무기를 없애야 된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굉장히 다르죠. 아마 이제 전화해서 이제 우리 문 대통령이 의도했던 바를 한번 추측을 해본다면 이제 트럼프 대통령이 했듯이 우리 김정은한테 좀 속아주자. 뭐 그러면서 어쨌든 구슬을 넣어서 가면은 언젠가는 뭐 핵무기 폐기하지 않겠는가. 사실은 엄밀히 보면 북한의 핵무기 보유를 그런 대로 인정해주는 그런 방향의 비핵화가 되는 겁니다. 아마 이제 문재인 대통령도 이제 뭐 비핵화에 관해서 이제 바이든 당선자가 워낙 확고한 생각을 갖고 있다 하기 때문에 미리 조금은 이제 그 지나친 차이를 방지하기 위해서 또 이제 트럼프 대통령과 해놨던 그런 그 김정은한테 유리한 구도를 깨지 않기 위해서 아마 전화를 서둘러 하지 않았나. 특히 이제 뭐 트럼프 대통령에 대해서는 조금 배신적인 그런 행위지 않습니까? 그죠? 트럼프 대통령이 이제 뭐 아직도 승복을 하지 않고 있는데. 그런데 사실 문재인 대통령이 전화했지만 뭐 바이든처럼 진짜 이제 뭐 79까지 먹은 분들이 그동안에 쭉 정치 경력을 통해서 36년의 그런 하상원 의원과 그다음 8년의 부통령 경력을 통해서 체득한 것이 바뀌겠습니까? 그리고 바이든 행정부하고 문재인 행정부하고는 일할 시간이 별로 없습니다. 지금 바이든 행정부가 이제 뭐 강요를 임명하고 하는데 한 5, 6개월 걸리지 않겠습니까? 그죠? 뭐 청문회도 거치고 그렇게 해서 방향 잡고 뭐 토론하고 뭐 이러다 보면 사실 문재인 정부는 이제 뭐 1년밖에 안 남고 그것도 이제 선거가 바로 이제 오거든요. 그래서 다음 이제 정부하고 바이든 정부하고 이제 북한 문제를 전적으로 이제 뭐 처리하지 않을까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아이고 명쾌하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제가 이 문제를 먼저 여쭤본 게 뭐냐면은 지금 이 바이든이 당선된다 만다 뭐 이런 얘기가 계속 있는 상황에서 우리나라 주류 언론이라든지 그 다음에 뉴스 채널에서 보면은 소위 이제 그 교수님 같은 북핵 전문가들이 나와서 그분들이 정말 북핵 전문가인지 뭔지 저는 잘은 모르겠습니다. 나와가지고 항상 얘기하는 게 지금 문재인 대통령이 의도하는 김정은이를 좀 봐주자. 쉽게 얘기해서 먹을 떡이 3개가 있는데 지금까지 우리가 겪어봤으니까 저기 김정은이하고 미국하고는 이 떡을 가지고 서로 그 협상을 하는지 몰라도 한국은 먹을 떡도 없으면서 일방적으로 나중에 김정은이한테
떡값을 다시 다 내야 되는 이런 상황이 발생할 수도 있는데 이런 걸 가지고도 앞으로 김정은이한테 어떤 그 여지를 주자고 계속 그렇게 전문가들이 얘기하고 국민들이 그렇게 세뇌당하고 있거든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교수님처럼 이렇게 명쾌하게 우선 말씀하신 게 지금까지 우리가 그 문재인 대통령이 비핵화 추진한 걸 지금까지 보면은 결과적으로 한국민들한테 한국의 안보에 큰 이득이 되지 않는 방향으로 지금까지 진행된 건 분명한 거 아니냐. 그런 거에다가 또 하나는 앞으로 바이든 행정부하고 뭐 어떤 서로 조율이 비핵화가 동맹관계에서 조율이 된다 하더라도 기본적으로 문재인 대통령하고 바이든하고 일을 할 수 있는 기간이 거의 없다. 이렇게 정리해 주셔서 정말 저희 국민들은 비핵화에 대해서 또 다른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감사드리고. 한 가지 좀 추가하면 우리 이제 그 이 채널을 보시는 분들도 이제 보수 성향의 예. 국민들이 많은데요. 예. 이제 상당히 갈라져 있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어떤 분들은 트럼프 대통령이 되는 게 우리 안보에 좋다. 예. 왜냐하면 중국에 대해서 상당히 강경하게 나가니까. 또 이제 어떤 분들은 그게 아니다. 바이든 대통령에 대해서 북한 문제에 대해서 북핵 문제에 대해서 이제 단호하게 나가야 된다. 근데 사실은 이제 이 서로가 다 일리가 있어요. 사실은. 그래서 저는 이제 중요한 거는 이제 뭐 트럼프를 지지하시거나 바이든 지지하시거나 다 좋은데 어떤 다른 사람이 같은 보수층이잖아요. 그죠? 이 트럼프 대통령을 지지한다고 해서 바이든 지지하는 사람, 저 사람은 말이야. 내가 그렇지 않은 줄 알았는데, 내가 같이 얘기 못 하겠다. 또 이제 트럼프 지지하는 사람, 저 사람이 말이지. 트럼프가 돼야지 바이든 지지하고, 내 얘기 못 하겠다. 이거는 안 된다는 겁니다. 어디에 중점을 두느냐. 예를 들면 중국이 더욱 근원이라는 차원에서 보면 트럼프가 중국하고 이제 강경하게 나가니까 그게 문제 해결에 어떻게 보면 첩경일 수도 있습니다. 예, 그러나 또 사실 북핵 문제는 우리한테가 직접적인 위협이잖아요. 그죠? 거기에 대해서 사실 트럼프 대통령은 뭐 미사일 사도 괜찮다, 뭐 북한 핵무기 개발해도 괜찮다, 이렇게 하는 부분이니까 그런 리스크가 있죠.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우리끼리 조금 의견이 다르다고 해서 그거를 존중하지 못하면서 서로 비판하는 거, 이런 거는 사실 저 뭐 SNS도 좀 있는데 그런 거 좀 자제했으면 좋겠어요. 저도 동감입니다. 왜냐하면 사실은 북한, 그 다음에 우리 대한민국, 그 다음에 미국, 특히 미국은 다른 나라잖아요. 네, 다른 나라고. 아까 말씀하신 게 트럼프 대통령이 나름대로 김정은이를 뭐 딱딱거리고 뭐 이렇게 좀 했다고 그러지만 톱다운 방식으로 하면서 결국 한 게 뭐냐. 김정은이하고 그 정상회담하면서 흥정하는 거 하고 그 다음에 한국에 대해서 또 요구한 게 뭐냐면은 방위비 부담, 50억 달러를 내놓으라고 그러면 방위비 부담. 이 부담을 요구한 거, 그거는 우리한테는 굉장히 큰 부담이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예, 그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미국은 미국대로 살고 한국은 대한민국 사는데 우리나라끼리 이북하고 북한하고 김정은이하고 이렇게 하고 보니까 우리 문재인 대통령이 이제까지 나름대로 깊은 수가 있는지 모르지만 지금까지는 보면은 우리의 대한민국 국민들의 어떤 그 안보 이익이라든지 거기에 되는 북핵 비핵화 방향은 아니었다는 게 많은 사람들의 의견이다. 저는 그 얘기는 분명히 좀 정리를 하고 넘어가고 싶고 뭐 그런 부분에서 좀 앞으로 이제 얘기를 좀 풀어주시죠. 네. 그 다음에 이제 아까 말씀하신 게 앞으로 그러면 우리나라 비핵화가 어떻게 돼야 될지 이 부분에 대해서 좀 구체적인 안을 좀 정리를 해주시면 어떠실까요? 예, 우선 북한은 어떤 측면에서 봐도 핵무기를 폐기할 생각이 전혀 없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기본적으로 대화를 통해서 핵무기를 폐기한다 하는 것은 불가능하다 하는 그 결론을 내려야 됩니다. 사실 우리가 어떤 인간관계도 그렇고 어떤 일에도 그렇고 어떤 시점에서는 딱 판단을 내려야 되거든요. 그럼 계속 끌고 갈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결론을 내려야 된다, 이제는. 그렇다면 결국은 이제 이 압박밖에 없는 거죠. 그러면 경제 제재를 하면서 또 하나는 이제 우리가 조금 이제 핵 균형을 맞춰야 됩니다. 근데 뭐 여러 가지 방법이 있겠습니다만 결국 한미 동맹을 강화해서 미국의 핵무기를 우리가 활용하는 수밖에 없거든요. 우리가 뭐 핵무기를 개발해야 한다고 생각하시는 분도 계시겠지만 이 국제사회 무역이 중요한 우리나라가 이 NPT에 탈퇴하면서 전 세계를 이 적으로 돌린 상태에서 핵무기를 개발하는 것이 참 리스키하고 또 사실
단기간에 하기도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이게 이 플루토늄이나 우라늄 농축을 위한 이 원료를 만들어야 되기 때문에 그 공장을 짓는데 쉽지 않습니다, 사실은. 그래서 일단 미국하고 협력하는 게 가장 좋은데 저는 뭐 현재도 미국의 확장 억제가 이제 이 제공될 것으로 구체적으로 미국이 생각하지만은 이제 저는 조금 유럽의 사례를 참고해서 유럽은 미국이 한 이제 150개 내지 200개 정도 핵무기를 유럽 땅에 갖다 놨거든요. 그래서 우리도 이제 뭐 좀 갖다 놓는 과거에도 냉전 시대도 있었지 않습니까? 그죠? 그런 방안을 생각해야 되는데 이제 과거와 다른 것이 지금은 우리 땅이 너무 좁잖아요. 북한은 미사일 능력이 발달됐고 그래서 군산 정도의 지금 동일하게 이 위치하는 건 굉장히 취약합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뭐 논문을 통해서도 말씀드렸습니다만 땅에 넣는다면 일본이나 또는 뭐 정 안 되면 괌이라도 좀 더 가까이 당겨 놓는 게 이제 중요하다. 또 최근에는 이제 그 잠수함에 이 탑재하는 핵무기가 굉장히 발달됐어요. 과거에는 전략 잠수함. 그러니까 뭐 도시 하나 초토화시키는 그 정도밖에 없었습니다. 근데 지금은 이제 R76-2라고 그래서 그 한 5킬로톤 정도 되는 거 작은 핵무기를 미국이 만들어 지금 잠수함에 이 전략 핵무기와 같이 혼재해서 이렇게 탑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런 것들 잠수함에 그런 핵무기를 실어서 동해안에 24시간 계속 다니면서 그거를 같이 어떻게 다닐 것인가 계획도 같이 하고 운용할 때 또 이제 우리하고 미국 협의하고 또 뭐 두 개국만으로 조금 부족하다 싶으면 일본도 참가시키고 그래서 북한한테 이 잠수함 중에서 한 4척 정도는 한미일이 공유한다. 그리고 만약에 너가 남한에 대해서 핵으로 말이지 공격하거나 그렇게 할 것 같으면 우리가 공유하고 있는 이 잠수함에서 바로 너희들 때릴 것이다. 뭐 이렇게 해서 핵 균형을 통해서 북한 핵을 억제해 나가는 그 방법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게요. 작은 일 같지만 이제는 비핵화라는 용어를 안 써야 된다. 비핵화라는 용어가 애매하잖아요, 사실은. 근데 원래는 사실 애매하지 않는데 북한이 뭐라고 그랬냐면 조선반도 비핵지대화 또는 뭐 조선반도 비핵화, 한반도 비핵화라 그러면서 그 내용은 한반도 전쟁이 없어야 되는데 지금 우리 전술 핵무기는 없지만 핵우산 이게 핵무기 있는 거와 똑같은 거 아니냐. 그러니까 주한미군과 핵우산은 없어야 된다. 그건 한미동맹 철폐거든요. 그게 어떻게 비핵화입니까? 그죠? 근데 지금 북한이 말하는 것은 그 얘기입니다. 미국의 이 핵우산과 주한미군을 철수시켜라. 나는 북한 비핵화를 합의한 적이 없다. 이거 아닙니까? 북한이 주장하는 거는. 그럼 우리가 이제 더 이상 북한한테 비핵화라고 얘기하는 거는 북한이 주장하는 그 비핵화에 동의한다는 것밖에 안 됩니다. 이제는 우리가 분명히 우리 단어가 있으니까 핵무기 폐기 이걸 갖고 논의해. 자 북한한테 네 핵무기 폐기할래? 핵무기 폐기할 의사가 없으면 너는 핵무기 폐기할 의사가 없구나. 우리가 대화를 못하겠다. 그럼 우리는 뭐 다른 방법으로 압박을 가하고 그 대비해야 되겠다 하는 거고 핵무기 폐기하겠다. 그러면 이제 대화가 되는 거죠. 자꾸 비핵화라는 애매한 용어를 통해서 일단 이제 뭐 대화에 이제 일단 붙잡아두자 하는 거. 이거는 지금 이제 뭐 2년 이상의 경험을 통해서 실패한 걸로 드러나지 않았느냐. 그렇죠. 그러면 지금 이제 핵무기 아까 뭐라고 그랬죠? 이제 비핵화를 빼고 핵무기 폐기를 하려면 기본적으로 군사적으로 우리가 이제 같은 핵을 가지든지 아니면은 지금 현실적으로 우리가 가질 수도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미국을 활용하자 보면은 결국은 이제 트럼프가 그렇게 강조했던 한미 방위비 분담 이 문제가 이제 얘기가 될 것 같고 또 그런 상황에서 문재인 대통령은 종전선언을 계속 요구를 하고 있으니까 종전선언을 한다는 거는 기본적으로 우리가 얼핏 생각할 때 전쟁이 없다고 그러면 미군이 여기 있을 이유가 없잖아요. 명분이 없잖아요. 미군 철수해야 되잖아요. 그렇죠. 이거랑 연결될 수 있기 때문에 이게 또 상충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럼 방위비 부담 같은 경우도 트럼프가 얘기하는 막무가내 그런 얘기보다는 그래도 어느 정도 좀 협상을 통해가지고 이게 방위 부담이 1991년부터 우리가 했는데 그때는 1,000억 정도 됐는데 작년만 2019년만 해도 1조 389억까지 됐으니까 트럼프는 지금 원래는 50억 달러를 이제 요구하면 이게 5조입니까 이게 50억 달러? 6조쯤 되죠. 근데 이건 너무 하지만 그래도 이런 방위비 부담을 우리가 좀 감내하면서 어느 정도는 감내하면서 미국을 활용하고 또 일본과 또 어떤 서로 방위를 유지하면서 하고 또 그러면서 내부적으로는 우리가 분명히 해야 될 게
미국은 미국이 얘기할 게 아니라 우리가 같은 민족으로서 북한의 인권 문제도 얘기를 해야 되지 않겠느냐. 뭐 이런 문제인데, 북한 얘들 좀 이런 전쟁, 한국 제압하려고, 그 다음에 미국하고 뭐 전쟁도 불사한다지만 사실 한국 제압하기 위한 그 핵이 주 원인이잖아요. 그러면 그거 하지 말고 국민들 먹고 사는데 돈을 써라. 그러면 인권 같은 것도 좀 풀어놔야 된다. 그렇죠. 뭐 이런 것도 요구해야 되는 그래야 된다는 얘기 그렇죠. 같은데, 예. 지금 이제 국민 여러분들께서 좀, 저는 부탁드립니다만, 이제 문재인 대통령은 뭐 1년 반 정도 남았는데, 아니요. 이게 지금 트럼프 대통령이 됐다면 이제 기존 정책이 계속되니까 나름대로 영향력을 가졌겠지만, 이제 바이든으로 바뀌면서 아까 제가 말씀드린 전환기 이렇게 해서 문재인 대통령이 어떤 생각을 하든지 간에 그 정책이 구현될 수가 없습니다. 사실은 우리가 예를 들어서 문재인 대통령을 비롯한 현 정부가 변화를 하는 것이 가장 편하죠. 그러나 지금까지 경험을 보면 현 정부는 전혀 바꾸거나 고칠 생각이 없잖아요. 그죠? 그럼 거기에 계속 외쳐봐야 우리 목만 아픕니다. 이제 우리 국민들께서 어떻게 이제 생각하고 어떻게 이 문제를 이제 해결하고자 계속 이제 주변 사람과 토의하고 다음 정부에 요구할 것이냐 이거를 생각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제 그 방위분담부는 사실 트럼프 대통령이 그런 면에서 한미동맹도 굉장히 손상을 시켰습니다. 통상 이제 우리가 2019년치가 1조 389억 원이거든요. 우리 정부가 조금 트럼프 대통령의 요구를 좀 더 들어줘야 되는 그런 부분도 사실은 있습니다만 트럼프 대통령이 무리하게 요구한 것도 분명합니다. 어떻게 10억 달러도 안 되는 그 선에서 2019년 부담을 해왔는데 5배도 넘는 50억 달러를 요구합니까? 그건 말이 안 되거든요. 또 더욱 잘못된 것은 50억 달러를 꼭 받아야 되겠다는 그게 아니고요, 사실은. 50억 달러면 사실은 이제 그 미군이, 주한미군이 운영하는 문정비 전체하고도 사실 남는 돈입니다. 그게 사실은 예를 들면 20억 달러를 받기 위한 그 어떤 블러핑이었단 말이죠. 이건 한미동맹 흥정으로 보는 겁니다. 역대까지 이런 적이 없으면 어떤 나라와의 관계에 있어서 자, 내가 20억 달러를 받기 위해서 50억 달러를 질렀다. 이게 말이 됩니까? 우리 한미동맹이 그렇게 한 적이 없습니다. 우리 한미동맹은 사실 미국이 좀 어려워지고 우리가 좀 좋아지면서 야, 니도 좀 부담해야 되지 않느냐. 근데 우리뿐만 아니라 일본, 유럽 다 마찬가지입니다. 그래, 맞다. 다 거기에 동의하면서도 야, 우리가 조금 더 살 때까지 좀 기다려주라. 그렇게 해서 조금씩 미뤄온 거거든요, 사실. 그리고 사실 우리가 IMF 일어날 때는 미국이 합의한 것을 다 안 받고, 당신들이 지금 이제 IMF 우제 금융으로 좀 어려워졌으니까 이거 좀 안 받을게. 이렇게까지도 했습니다. 우리 동맹은 서로 이렇게 협의해서 서로 호혜적으로 해결하는 거지. 무슨 흥정하듯이 내가 얼마 질고 그 반뚝 깎아서 이렇게 타결하자. 이런 게 아니에요. 그게 그렇죠. 트럼프 대통령이 참 잘못했다는 겁니다.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바이든 대통령을 조금 이제 환영하는 것도 이제는 합리적으로 서로 말로 통해서 이렇게 이 호혜적으로 이제 논의를 해서 타결을 하지 않겠느냐 그런 부분이죠. 그래서 이제 한미동맹 문제는 우리가 해야 된다. 그래서 제가 이제 말씀드리는 것은 트럼프에 대한 우리 특히 우파 분들께서 트럼프에 대한 신격화 이거는 벗어나야 됩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어쨌든 그렇게 사람마다 생각하실 그 소지가 없는 건 아니지만 지금까지 책이나 주변 사람들 전부 한 걸 보면 상당히 이 정직하지 않는 사람이었고요. 또 사실은 이제 어떤 합리적인 그런 수단보다는 좀 비상식적이고 이제 이기적인 그런 걸 많이 사용을 했거든요. 그래서 그 정책이 우리한테 맞을 수는 있습니다만 트럼프 대통령을 신격화해서 트럼프 대통령이 북한에 대해서 모든 이제 원모 심려 계획을 다 만들어 놓고 이거는 지금 전략을 구현하기 위한 일시적인 후퇴다 이렇게 하는 건 안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국민 여러분께 해야 될 일이 한미동맹에 대해서 이렇게 좀 공부를 하셔서 한미동맹이 어떻게 이제 구성되어 있고 어떻게 강화해야 될 것인가 하면서 주변에 이제 아들, 딸은 아마 설득을 하셨을 것이고, 이제 며느리, 사위,
그다음에 조금 그것도 설득을 하시고 나면은 이제 주변 뭐 친구의 뭐 아들들, 딸들 이렇게 해서 내가 갖고 있는 올바른 생각을 주변 사람들 설득을 해서 한미 동맹을 중시하는 방향으로 이 국민 여론을 몰아가야지. 그냥 막 혼자서 또는 뭐 똑같은 생각을 하는 사람끼리 매일 소주 마시면서 얘기해봐야 전혀 소용없습니다. 그리고 저는 인권 문제도 굉장히 중요한 것 같아요. 우리 대표님 말씀하신 것처럼 사실은 동일 민족이다 말하면서 북한 주민들이 저렇게 그냥 그 비인권적인 그런 그 박해를 당하는 걸 가만히 보고 있는 것 자체가 저는 사실 후세 국민들한테 남한에 있는 사는 우리가 저는 비난받으리라고 생각을 해요. 예, 그렇죠. 그때 뭐 했느냐 당신은 여기서 무슨 OECD에 들어가고 말이지 G20에 들어가서 잘 먹고 잘 살면서 그때 북한 주민들은 말이지 그냥 아침에 저녁은 뭐 먹을지도 모르는 그런 상황이 되도록 방치한 거 아니냐. 저는 충분히 비난받으리라고 생각해요. 그러면 사실 이제 이 얘기 하나마다의 북한 인권도 좀 중시하고 또 사실 이제 그 북한을 탈출해서 우리 한국에 오신 분들에 대해서도 좀 더 따뜻한 시각을 가지시고 또 그런 부분을 또 자식들한테도 이야기해주고 그래서 저는 뭐 현 국민들께서 여러 가지 걱정을 하고 하는 그 마음은 굉장히 좋은데 중요한 건 이 역사의 흐름을 내가 바꾸는데 어느 정도 기여할 것이냐. 아무리 그냥 소리 질러봐 역사가 안 바뀐다면 그 소용이 없는 겁니다. 내가 손가락 하나 힘이라도 조금 미흡하지만 돼서 여러 사람들이 모이면 그 물의 흐름이 조금 바뀔 수 있지 않습니까? 그죠? 그거를 찾아서 내가 해야 된다. 실천을 해야 된다. 내가 무엇을 할 것인가 찾는 것이 저는 어렵고 그것을 실천하는 것은 저는 더 어렵다고 봅니다. 예. 교수님 아까 얘기한 핵무기 폐기, 뭐 전에 우리 일반 사람들이 얘기한 비핵화를 위해서는 우선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이제 북한 인권 문제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도 그걸 이제 목소리 내야 된다. 그 부분도 있고 또 하나는 이제 가장 그래도 근본적으로 우리가 현실적으로 할 수 있는 게 한미 동맹의 어떤 실제적인 강화다. 근데 지금 우리도 지금 정권이 보면 한미 동맹 강화한다고 얘기는 해요. 그렇죠. 근데 그게 어떤 방향으로 강화하느냐. 이 자국민의 정말 우리 한국 국민의 이익이 되고 안보에 정말 도움이 되는 쪽으로 하느냐. 그거는 아니잖아요. 지금 아닌 게 많은 사람들이 아니라고 얘기를 하는데 그렇게 되면 한미동맹 강화를 왜 제가 아니라고 얘기하냐면은 아까 제가 앞에서 얘기한 것처럼 종전선언을 하자. 저는 지금 지금도 휴전 상태인데 몇십 년 휴전 상태인데 종전선언을 굳이 하는 이유는 명분 싸움이라고 생각하거든요. 이 종전선언을 함으로써 미국이 왜 전쟁 끝난 우리나라에 있느냐 이렇게 얘기하면 미국이 명분이 없지 않습니까? 그렇죠. 미국이 있을 명분이 한국에 주둔할. 그리고 또 나아가서 제가 이 한미동맹 강화를 하기 위해서 실제적으로 해야 될 게 전시작전권 문제를 계속적으로 이 정권, 노무현 정권 때부터 유지하고 2017년도에는 송영무 장관까지 또 그때 이 정권, 문재인 정권이 처음 나서가지고 전시작전권을 우리는 분명히 뭐 받고 싶다. 받겠다고 얘기를 했는데 아직 시기는 미국 쪽에서 이제 얘기를 안 하거든요. 근데 그 미국의 이제 압박이거든요. 어떻게 보면 저희 우리 국민 입장에서 보면 미국 압박에서 전시작권 내놔라. 우리가 만약 전쟁 터져도 우리가 자체적으로 하겠다. 이런 얘기 아니겠습니까? 쉽게 얘기하면. 그래서 이런 전시작전 요구라든지 종전선언 요구 같은 게 한미동맹 강화에 실제적인 도움이 안 될 것 같은데 그럼 교수님 생각할 때 한미동맹을 우리 국민의 이익, 우리 국민의 안보에 도움이 되는 방향으로 한미동맹이 강화하려면은 지금의 어떤 그 정권이 얘기하는 것보다 교수님 생각하는 건 어떤 방향이 될지 그걸 좀 말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한미동맹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지금 이제 우리가 중국에 대한 인식부터 분명히 가져야 되는 겁니다. 우리 국민들께서도 아마 이제 술자리에서 얘기하실 때 우리가 참 균형자로서 중국 편, 미국 편,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죠? 근데 그것 자체가 불가능한 거라는 거죠. 왜냐하면 중국은 우리와 휴전 상태이고 또 우리를 언제든지 기회만 되면 정복하려고 하는 북한의 동맹국입니다. 6.25 때 같이 싸우기도 했고요. 또 미국은 그러니까 남한의 동맹국입니다. 자, 우리는 결혼을 한번 제가 비교해 보겠습니다. 우리는 미국하고 결혼을 했고 중국은 북한하고 결혼을 했어요. 그렇죠. 근데 우리가
중국하고 뭔가 좋은 뭔가를 해보겠다 하는 것은 바람 피우는 일밖에 안 됩니다. 될 수가 없죠. 그렇잖아요. 네, 좋은 비유십니다. 될 수가 없습니다. 네. 그래서 우리가 2008년도에 이명박 대통령이 전략적 협력 동반자 관계를 맺었을 때는 굉장히 그 기대를 많이 했잖아요. 네. 이제 우리 안보 문제도 좀 이제 중국이 좀 해결해 주겠지. 남북한이 좀 잘 살도록 북한이 또 핵무기 개발하지 말라고 압박도 하고. 근데 중국 전혀 하지 않았습니다. 이 2년 후에 일어난 천안함 폭침, 3월 26일이죠. 그 2010년. 분명히 이 국제조사단이 조사를 해서 그건 북한 소행이다. 했는데도 유엔에 우리 안보리에 제소했잖아요. 거기 올라가면 내가 그 거부권 행사할 거야. 그래서 안보리에 결의안도 못 나오고 의장성명, 구속력은 의장성명으로 끝났습니다. 그리고 연평도 포격은 그거는 뭐 대낮에 생중계되는 거였으니까.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남북한 대사 같이 불러서 혼내고요. 왜 군사 훈련 하냐? 우리 남쪽으로 쐈는데, 그죠? 네. 그러면서 아예 이 안보리에 올라가도록도 하지 않았습니다. 네. 뭐 사드는 뭐 너무나 잘 아시죠. 그렇죠. 사드 우리 방어를 하기 위한 건데 괜히 트집 잡아서 말이죠. 그 자기들한테 아무 영향도 없는데 일부 사람들 루머가 좀 작용한 것도 있지만 그렇게 했습니다. 그러니까 중국하고 우리는 경제적으로는 좀 뭐 평시에 좀 지낼 수 있지만 안보적으로는 전혀 가까워질 수가 없는 겁니다. 그런데 이제 우리 국민들께서는 우리도 지금 컸어. 그러니까 우리가 말이지 중간에서 하면 얼마나 좋나 이런 것 때문에 이 기대 심리 때문에 그렇거든요. 그것부터 우리 국민들 분명히 하셔야 돼요. 우리는 한미 동맹을 선택하는 것이 아니라 이미 선택했다는 겁니다. 그렇죠. 예, 그럼요. 중국은 우리를 정복하려고 그러지 우리를 존중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분명히 해야 한미 동맹이 강화된다. 균형 외교를 한다면서 다른 사람하고 바람 피우려고 그러는데 우리 결혼 생활이 어떻게 잘 되겠습니까? 그렇잖아요. 예. 그래서 지난번에 10월 달에 쿼드라고 그래서 미국, 일본, 호주, 인도 외무장관이 일본에서 만났습니다만 그때 우리 강경화 장관이 이제 그 전에 중국을 좀 배제하는 그런 모임에 참가 안 한다 이렇게 해버렸지 않습니까? 그죠? 그래서 폼페이오 장관 오지도 안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미국 한미 동맹이 잘 될 수가 없는 거죠. 아마 바이든 행정부는 조금은 이제 부드럽게 처음에 나오겠지만 우리 한국이 계속 이런 균형 외교와 같은 그런 그 어정쩡한 그런 노선을 갖게 되면 미국으로서도 방법이 없죠. 그리고 미국으로서는 대안이 있어요. 동북아에서 미일 동맹만 튼튼하면은 한미 동맹은 없어도 된다는 겁니다. 그게 그렇죠. 이 대부분의 이 국제학자들이 이 얘기하는 겁니다. 그럼 한국 포기하고 미일 동맹만 강력하면 되는 거니까. 그 방어선이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네. 또 미국이 또 일본이 워낙 또 이제 잘 하는 거니까. 네.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제 전시작전 통제권 문제도 제가 이제 전시작전 통제권 이렇게 이제 말씀드렸는데 여러분들께서는 아마 전작권으로 막 들었을 겁니다. 네. 사실은 국민들 중에는 그게 뭘 의미하는지도 잘 모르는 분이 많습니다. 어쨌든 권한이 하나 왔는데 왜 권한을 왜 미국한테 줬는데 그거 안 받아오냐? 이거 아닙니까? 그죠? 근데 권한이 아니고요. 지금 있는 건 뭐냐면 노무현 대통령 때는 한미연합사령관이 갖고 있는 전시에 우리 전체 미군과 한국군을 작전 통제하는 그 권한을 우리가 뺏어오겠다. 그럼 한미연합사가 이제 해체되는 거거든요. 그리고 이게 문제가 생기잖아요. 그렇게 해서 이명박, 박근혜 대선 계속 연기한 겁니다. 그런데 현 정부는 어떻게 했느냐면 그건 해체하지 않고 한국군 한미연합사령관으로 임명하겠다. 연합사는 놔두고. 그런 거죠. 한국군 한미연합사령관을 임명하겠다. 자, 그러면 이제 어떤 문제가 있냐면 국민들께서는 자, 한국군 한미연합사령관 하는 게 좋으냐 아니면 미군 하는 게 좋냐 이거를 이제 갖고 토론을 하셔야 됩니다. 자, 한국군 한미연합사령관 우선 굴뚝해 보이죠. 자, 그러면 미군이 그거 들어오겠습니까? 그렇죠. 안 들어옵니다. 또 더욱 중요한 것은 뭐냐 하면 우리 한국군 별 넷 또는 그 밑에 장군들 중에서 또는 장교 중에서 핵무기 구경한 사람도 없습니다. 핵 전략을 공부한 적도 없습니다. 그런데 북한 핵을 갖고 있잖아요. 북한 핵을 갖고 있는 북한을 상대하면서 핵무기 구경도 못하고 미국이 핵무기 몇 개 갖고 있는데 어떤 형태를 갖고 있는지 전혀 모르는 한미연합사령관이 어떻게 맡겠습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거는 동업과 비슷합니다. 자, 제가 자본금 10억입니다. 우리 대표님이 90억입니다. 제가 이제 회사를 만들었어요. 대표님한테 이제 계속 이제 대표 의사를 하라 그랬습니다. 근데 좀 나도 불만이 조금 내가 하겠다. 그거 좋습니다. 내가 하니까 이제 그 대표님 이제 부사장 할 거 아닙니까? 그죠? 예. 그런데 잘 될 때는 상관이 없죠.
위기가 생겼습니다. 자, 지금 이제 유동성에 문제가 생겨서 지금 한 200억을 빨리 이제 그 조달해야 됩니다. 예. 근데 제가 이제 대표님한테 그러죠. 아, 내가 참 뭐 사장을 하는데 원래 돈은 그 대표님이 많은 거 아니요. 그러니까 좀 200억을 넣으시오. 대표님 뭐라 그랬습니까? 아, 당신이 사장이 알아서 해야지 왜 내한테 그러냐. 그죠? 예. 자, 북한이 지금 핵으로 공격을 합니다. 여기에 미군 대장이 연합사령관에 있을 때는 본국에다가 아, 제가 책임을 맡았습니다. 이 한반도 지키는 거. 빨리 핵무기도 보내주고 빨리 지금 잠수함 또 보내고 전략 자산 빨리 보내세요 말합니다. 그죠? 근데 우리가 지금 연합사령입니다. 전화합니다. 미국 국방부한테 전화도 사실 잘 못하겠지만 전화해서 아, 좀 보내주세요. 아, 잠깐만요. 그건 한국 사령관이 당신인데 왜 자꾸 당신이 알아서 처리할 일이지 왜 자꾸 우리한테 그래요? 말할 거 아닙니까? 그죠? 그러니까 이 책임이 우리한테 오는 겁니다. 그러면 그 책임이 우리한테 온다는 것은 미국의 책임은 없어진다는 거죠. 그렇죠. 나토가 지금 29개국이거든요. 미국 제외하고 28개국 아닙니까? 유럽 사람들이 얼마나 자존심이 강합니까? 그 나토 사령관이 별 4개 미군 대장입니다. 처음부터 지금까지요. 그 이름이 뭐냐면 Supreme Allied Commander. 그게 이제 Supreme Allied Commander가 이제 아이젠하워 2차 세계대전 때 썼던 겁니다. Supreme이라면 얼마나 높습니까? 그죠? 연합군 최고 사령관인데요. 그 명칭을 주면서도 미군 대장한테 계속 주고 있고 이 사람은 우리는 작전 통제권이지만 그 위에 조금 더 높은 게 작전 지휘권이라고 있습니다. 이 작전 지휘권과 작전 통제권의 차이는 작전 지휘권은 자기가 임무를 창출할 수 있습니다. 우리 한미연합사령관은요, 자기가 임무를 못 만들어요. 위에서 주어진 한반도의 전쟁 억제와 유사의 승리, 그 임무만 수행할 수 있습니다. 근데 이 작전 지휘권은 이 사령관이, 아, 내가 이런 임무를 수행해야 되겠다 해서 예하 지휘관한테 지시할 수가 있습니다. 예, 그 권한을 갖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 번도 안 바꿔야 된다는 얘기를 한 적이 없습니다. 왜? 미군한테 책임을 줘야 자기들 편하잖아요. 그래서 유럽 국가들은 GDP의 2%도 안 되는 돈으로 사실은 복지를 그 마음껏 할 수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실 트럼프 대통령이 화낼 만도 하죠. 그렇잖아요. 자기들이 그냥 뭐 3% 이상의 GDP를 계속 국방비를 쓰면서 지켜주는데 지금 2%도 안 된다. 그래서 사실 메르켈 총리한테도 니 너무한 거 아니야. 지난번 약속해놓고 2% 내야 될 거 아니냐.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그거는 역으로 말하면 그 체제가 유럽한테는 굉장히 좋다는 거죠. 그런데 우리가 예를 들어서 우리가 GDP에 예를 들어서 뭐 6%나 뭐 7%까지 쓰면서 그래 우리 막을 거야. 미군 없어도 우리 막을 거야. 지금부터 핵무기 개발하는지 뭐 온갖 전략 자산 다 그냥 구매하고 그래서 우리 힘으로 막자. 이렇게 결심이 돼 있다면 저는 뭐 좋습니다. 그런데 또 한편으로 국방비에 지금 이것도 더 많다는 거 아닙니까? 지금 2.5% 정도 되는 이것도 많다. 줄이라. 왜 지금 말이지 뭐 하느냐. 군대 더 줄이라. 이거는 거야. 국방에는 관심이 없이. 그러면서 또 미군으로부터 지켜준 책임도 우리가 맡겠다. 말이 됩니까? 지금 내가 10억을 갖고 투자를 했는데요. 이 10억 이것도 점점 이제 까먹으면서 그 사장만 하겠다. 이렇게 하는 거죠. 사장만 하겠다. 그럼 무책임한 거예요. 그러니까 엊그제 북한 뭐 아직 밝혀지지 않았는데 확실하게 발표는 안 했는데 엊그제 이북 주민이 뭐 기순해 왔지 않습니까? 그때 우리의 통신망이 전혀 가동을 못했다고 그러는데 우리 국방 안보를 지키는 군인의 현실이 지금 이건데 이걸 흔히 당나라 군대라고 얘기도 하고 그러는데 이런데 지금 우리는 이 핵무기 이북의 핵 위협에서부터 우리가 지키기 위해서 무조건 그 김정은이 편만 들어줘야 된다. 이런 전략은 전략이 아니다. 이거는 어떻게 보면은 이 정권이 같이 가고 있는 어떤 그 친북 정책의 한 일환으로 밖에 볼 수 없다. 이런 생각이 좀 들면서 이게 아니고 정말로 아까 얘기했처럼 우리가 핵무기 폐기를 위해서라든지 그 다음에 우리 대한민국 국민들의 어떤 이익이 되는 안보를 지키기 위해서는 지금 현실적으로 할 수 있는 게 미국과 우호 관계를 잘 유지해야 되는데 미국의 그래서 핵무기 방어력 방어 시스템 이걸 우리가 활용해야 된다는 얘기 아니겠습니까? 지금 그래서 그러기 위해서는 한미 동맹을 그런 부분에서 실제적으로 강화를 해야 되고 그러기 위해서는 지금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전시작전권 뭐 이런 부분 요구할 것도 지금 때가 아니다. 또 하나는 그 종전선언 이런 것까지 얘기할 부분도 아니다. 뭐 이런 말씀이신 것 같고 저는 그거에 하나 덧붙여가지고 교수님 말씀에 지금 한미 연합훈련이 미국하고 하는 그 팀스프리트 옛날 훈련부터 지금까지 연합훈련이 3년째 안 되고 있어요. 이런 상황에서 무슨 한미 군사동맹이 강화되겠습니까? 그래서 이것부터라도 원래 재개해야 된다. 바이든하고 얘기할 때 적어도 이 정도라도 우리가 하면서 북한하고 뭐 어떤 조율을 한다든지 이런 얘기지. 그것마저도 안 하면서 그러면
북한 놀게 우리가 뒤에서 지원해주고 후원해주는 그런 정권 하려면 뭐하러 우리가 국민들의 어떤 이익을, 재산을 지키고 국민을 보호하고 하는 정권이라고 얘기를 할 수 있겠네요. 저는 이런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사실 이제 국민 여러분들께서 이제 우리 나라의 주인이지 않습니까? 사실 이제 5년 동안 이제 문재인 정부한테 이제 맡겼잖아요. 네. 이제는 평가를 하셔야 됩니다. 네. 평가를. 자, 그러면 어떤 그 조직이든 간에 최초 자기가 어떤 직책을 담당할 때 그때 계획서를 쓰지 않겠습니까? 내 이거 하겠다, 이거 하겠다, 이거 하겠다. 그러면 이제 다른 문제도 참 많지만 저는 사실 화가 나요. 사실 취업률이라든지 출산율이라든지. 출산율은 우리 국가의 어떤 생존과 관련돼 있거든요. 사람 안 태어나면 우리 국가가 존재 못 하잖아요. 취업 같은 건 모든 문제의 근본입니다. 취업이 안 되니까 아도 못 낳고 결혼도 못 하고 이게 여러분들 자식의 취업을 뺏은 게 현 대통령 아닙니까? 자, 그것도 좋지만 자, 비핵화에 대해서는 한번 이제 평가를 하셔야 된다. 자, 핵무기 없애겠다 그랬잖아요. 분명히. 네. 그럼 지금까지 못 없앴잖아요. 네. 그러면서 또 계속 없앨 수 있다 이거 아닙니까? 그죠? 네. 그러면 이제는 평가를 네가 해보니까 3년 반 했는데 너는 핵무기 못 없앴네. 그럼 너는 실패한 거야. 이렇게 평가를 해야 된다. 그리고 이런 것들을 갖고 이제 자식들한테 이 얘기를 해야 된다는 거죠. 예. 네. 그리고 한 가지만 제가 말씀드릴게요. 이제 자주를 굉장히 중시하는데 우리가 사실은 이제 청나라의 속국이었다는 거 아시죠? 예, 예. 예. 1636년부터 언제까지였습니까? 청나라의 속국이. 한일 합박? 1995. 아니죠. 청일 전쟁이 끝나면서 이제 청나라 속국이 아니었죠. 그렇죠. 지금 독립문, 독립협회, 청나라로부터의 독립입니다. 그렇죠. 우리 국민들께서는 무슨 일본과의 독립을 위해서 독립신문 창간하고 독립문 만들고 그거 아닙니다. 거기가 이제 청나라 사신을 만드는데 거기를 이제 독립문으로 만든 청나라부터의 독립인데 청나라부터 언제 우리가 자주를 찾았느냐 하면 1895년에 찾았습니다. 네. 1894년에 이제 청일 전쟁에서 일본이 이김으로 따라서 그 이듬해에 시모노세키 조약을 맺습니다. 거기에서 이제 첫 번째가 이 조선이 자주 독립국이라는 거죠. 자주를 얻었죠. 그 결과는 뭡니까? 자주의 결과는 바로 일본 밑으로 들어가는 겁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자체 힘이 없기 때문에. 자, 지금 이제 현 정부가 자주 얘기하는 이 자주가 뭡니까? 미국으로부터의 자주는 결국 북한에 들어가는 자주를 얘기할 수도 있습니다. 그렇잖아요. 북한은 핵무기를 갖고 있습니다. 핵무기가 얼마나 위험한지 젊은 세대는 잘 모르겠지만 여기 보시는 분 아시고 있잖아요. 그 강력한 핵무기를 가진 북한의 위협하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리고 북한은 지금 이 SLBM과 대륙간 탄도탄과 그다음 ICBM과 SLBM 잠수함 탄도탄을 갖고 있잖아요. 그걸로 미국이 한국을 지원하면 미국 도시 초토화시킬 거야. 우리 북한 난 초토화돼도 좋아. 미국 2개 도시 초토화시키는 거하고 북한 전체 초토화 바꾸자. 미국이 못 하잖아요. 지금 이제 자주를 따질 때가 아니라는 거지. 안전이 중요하지, 안전이. 그러니까 청일 전쟁을 통해서 얻은 자주가 결국은 일본에 들어간 것과 마찬가지로 우리가 우리 스스로를 지키려고 눈을 부릅뜨고 진짜 어떤 것이 안전한다 이렇게 생각하지 않으면 그냥 자주라는 이름으로 미국 쫓아내고 결국은 북한한테 병합당해서 북한 주민들이 현재 겪고 있는 것과 똑같은 저런 진짜 처참한 상태로 여러분들 손자가 빠질 수 있다는 겁니다. 예. 그리고 이것을 진짜 막 분노하고 그런다고 해결될 일이 아니라는 거지. 지금 또 40% 내지 50% 정도 대통령이 지지하지 않습니까? 아마 여러분들께서 사위 손자 지지하고 있습니다. 문 대통령. 그 사람들을 설득해야 된다는 거지. 그리고 제발 우리끼리 욕하지 마세요. 제발 우리 국민의 전부 다가 누구누구를 욕하는 게 전부 우리 야당 인사들입니다. 예? 저는 그 에너지를 그때 다른 사람 좀 진짜 좀 힘 있는 사람 좀 욕 좀 해보세요. 힘 있는 사람. 힘 있는 사람 욕보다 힘 없는 말이 열심히 진짜 말이 노력하고 힘든 가운데 노력하는 이 사람 욕하고 또 이제 주변에서 말이지. 평소에 같이 이렇게 얘기하는 한 가지 조금 내가 의견 틀리다고 해서 그거는 사이비야. 위장보수야. 가면서 안 보고. 이렇게 해서 어떻게 이제 우리 안보를 튼튼하게 하겠습니까? 진짜 그렇죠. 저는 지금으로부터 저도 이제 그렇게 항상 노력합니다만
내가 달라져야 됩니다. 국민 여러분들께서 내가 달라질 게 뭐냐? 자, 미국의 트럼프 대통령이 이제 이 시대가 가고 바이든 시대가 왔다. 나도 좀 새로워져야 되겠다. 내가 무엇을 달라질 것인가? 자꾸 소주잔 마시면서 친구들하고 앉아서 있지 않습니까? 무슨 뭐 바이든이 이럴 거야. 트럼프가 이랬어. 무슨 시진핑이 이럴 거야. 김정은이 이럴 거야. 소설 쓰지 마시고 진짜 내가 무엇을 할 것인가 하고 진짜로 이제 조금 글을 읽으면서 차분히 진짜 지식을 갖고 좀 설득을 하십시오. 알겠습니다. 진짜 이게 그 좀 말하기도 죄송합니다만 진짜로 그 가짜 뉴스에 그렇게 이제 그 막 그냥 퍼뜨리고 그 기만당하고 이러면서 어떻게 며느리하고 자식한테 내 말을 믿어달라 이렇게 말할 수 있겠습니까? 예. 아유 뭐 교수님 그 정리하면 되는데 가짜 뉴스 중 하나가 이게 처음에 이제 이렇게 교수님이 이렇게 또 그 많이 흥분하시게 된 이유들 중에 하나도 지금의 기존의 언론이라든지 이런 데서 얘기하는 게 이 핵무기 폐기라든지 뭐 이런 부분, 그날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전부 다 보면은 김정은이가 얘기하는 그런 방식, 이런 방식이 타당하다고 자꾸 얘기하고 나와서 전문가들이라고 그런 분들만 모시고 그러니까 오늘 그 교수님이 나와서 이렇게 정확하게 얘기를 해주셨으니까 이 방향으로 많은 생각을 좀 해보셨으면 하는 게 또 저의 바람입니다. 교수님 오늘 고맙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